비극의 비밀, 강대진,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지겨워도 챙겨야 하는 사항들. 이 작품은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고 불리는 세 작품 중 첫째 작품이다. 이름 뜻은 알아야 한다. 요즘은 어떤 극단이든 흥행을 목표로 삼지만 히랍 비극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도시국가 아테네아의 국가 행사에서 단 한 번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몇 명의 작가가 경쟁하는 꼴을 갖췄다.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3명의 작가가 각기 4작품을 출품하여 1, 2, 3등을 정했던 것이다. 그 4작품 중 하나는 사티로스 합창단이 등장하는 우스운 내용의 극이고 나머지 3편은 비극이었다. 그 3편의 비극을 묶어 3부작이라 부르는데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3부작이다. 다른 작품들은 모두 함께 발표된 2작품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던 것이다. 3부작들은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상의 3부작이다. 이따금 테바이와 관련된 소포클레스의 비극 3편, 그러니까 오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디푸스 안티고네를 묶어 테바이 3부작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용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이루는 세 작품은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이다. 이 중 맨 앞의 것은 아르고스 왕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와 자기 부인의 손에 죽는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것은 7년 뒤에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이웃나라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어머니를 죽인 사건을 다룬다. 마지막의 것은 어머니를 죽인 오레스테스가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면서 다니다가 아테네에 이르러 재판을 받고 풀린다는 이야기다. 비극 읽기를 아가멤논으로 시작하는 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처음에 이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가 읽자면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전체가 1700행 가까이 된다. 다른 작품은 1400행이다. 평균적인 작품에 비해 20% 더 긴 셈이다. 이유는 있다. 내용이 연결되는 세 작품 중 맨 앞의 것이니 이어지는 작품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많다는 점이다. 합창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극을 읽을 수 없다. 작품의 시작은 왕궁의 지붕 위에 자리 잡은 채 트로이아에서 봉화가 오는지 지키고 있는 보초의 독백이다. 밤을 지새워야 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뭔가 숨기는 듯한 태도로 나라의 상태를 걱정하던 그는 곧 트로이아 함락을 알리는 봉화를 보고 기뻐한다. 이어 코러스가 등장하며 트로이아 원정군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노래한다. 원정 성공을 예고하는 독수리 전조와 아가멤논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신에게 제물로 바친 사건이 주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2장면이 지나갔다. 내용은 별것 없다. 트로이아 함락을 알리는 봉화가 도착했다는 것뿐이다. 대화 부분과 합창 부분은 운율뿐 아니라 방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대화 부분은 단조로운 반복적 운율로 되어 있고 비극이 상영되던 아티케 지역의 방언을 사용한다. 합창 부분은 자유로운 서정시 운율로 되어 있고 가사가 대체로 아티케와 적대적인 지역, 도리스 방언으로 되어 있다. 대화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있지만 합창에서는 그런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거나 앞서 있었던 사건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 두 부분은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원래는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섞인 건지도 모르겠다. 대화 장면이 사건을 보여준다면 합창은 그것의 의미를 보여준다. 또 하나 이 작품에서 합창이 하는 역할은 서사시아 이래의 전통이 된 사태 한가운데로 라는 이야기 구성법과 관련이 있다.
작품이 시작되면 얼른 핵심으로 진입한 다음 그 앞뒤를 채워넣는 방식이다. 일리아스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향해 속도감 있게 진행한 다음에 트로이아 전쟁의 시작 부분과 결말을 채워넣은 것처럼 이 작품은 아가멤논의 귀환과 피살이라는 핵심 사건을 향해 전진하면서 그 배경을 합장을 통해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 작품을 읽다가 앞장이 나오면 그것의 기능과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이 전하는 이미지를 즐겨라. 여기서 언급한 앞장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극 작품 읽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아이삭 빌로스의 작품이 그러하다. 앞장 부분의 이상한 표기는 무슨 뜻인가? 앞장은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좌일, 우일, 좌이, 우이라고 적힌 것이 있다. 합창단의 노래는 대개 두 덩이씩 짝이져 있고 그것들의 똑같은 운율 조합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 것끼리 예를 들어 좌일은 1절, 우일은 같은 멜로디의 가사만 바꾼 2절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행수도 같다. 그런데 왜 좌우인가? 이것은 편법이다. 원래 히라버로는 스트로페, 안티스트로페라는 것인데 각각 한쪽으로 돌기, 반대로 돌기라는 뜻이다. 합창단은 무대 앞에 둥그런 공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1절은 이쪽으로, 2절은 저쪽으로 움직이면서 불렀다는 뜻이다. 그 움직임이 정말 먼저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였는지는 모르겠다. 영어에서는 스트로페라는 말이 긴 시의 단락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안티스트로페를 대련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명해야 하니 이것도 어렵다. 나는 그냥 좌우라고 부르고 있다. 거의 아무 장치도 없는 무대와 기술적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자. 대개 극작품을 소개할 때 막이 열리면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희락극에는 막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극이 끝맺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조명도 없다. 대낮에 햇살 아래서 무대 장치 없이 모든 것을 관객의 상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정 연기도 없다.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이다. 또 지금 등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대개 첫 번째 등장인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 몇 행 안에 소개한다. 아가멤논의 합창단도 노래를 시작한 지 30행 정도 지나서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한다. 우리는 육체로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늙은이들이라 당시의 구원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뒤에 쳐졌고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한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대개 먼저 등장한 사람이 그 인물의 신분을 관객에게 알려준다. 왕비는 왜 봉화가 온기를 읊는가? 합창단이 트로이 전쟁이 시작될 때 이를 노래하는 사이에 왕비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나와서 제단마다 제물을 바친다. 그녀는 트로이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증거로 봉화가 전해진 경로를 30행 넘게 읊어댄다. 신화와 고전으로 단련된 사람에게도 생소한 지명들이 나온다. 모름지기, 컴퓨터 모니터의 한 면을 넘지 않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 예절이거늘 처음 듣는 지명들을 한쪽 반이나 읽으라고 한다. 고전은 지루하다고 말하는 독자는 그냥 건너뛰게 된다. 여기서 세 가지 점에 주목하자. 첫째, 목록시는 여러 시대 여러 문화에서 즐기던 것이다. 판소리 흥부가를 보면 제비 노정기,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는 길을 읊어댄다. 또 흥분의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의 목록, 박에서 나온 재물들의 목록, 아이들이 해입은 옷의 목록 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장르는 이미 여러 물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시라. 전체가 목록으로 되어 있다. 주목할 점 둘째,
목록 부분은 시인이 자기 재주를 뽐내는 대목이기도 했다. 비극은 운문이고 그 운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명사라면 다른 단어로 바꾸면 된다지만 고유 명사들은 그럴 수 없다. 그 뻣뻣한 고유 명사들을 엄격한 운율의 틀에 맞춰 넣었다. 아는 사람만이 알아보고 칭찬할 솜씨이다. 셋째, 가장 주목할 점은 여기 나온 봉화길은 그냥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상징이다. 이 작품에서 아가멤논 가문의 불행은 트로이아 왕가의 재앙과 비교되고 있어서 두 가문의 재앙이 이 작품 안에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왕가의 재난을 이어주는 것이 봉화길이다. 말하자면 트로이아의 재앙이 봉화를 타고 히랍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불은 잠시 뒤에 다른 상징과 결합하여 아가멤논 궁전의 화덕 곁에 서게 된다. 봉화길 소개를 마친 왕비는 다음으로 히랍군이 무사 귀향하기 위해 피해야 할 위험들을 나열한다. 신전을 약탈하지도 말아야 하고 바다의 풍랑도 피해야 하고 트로이아 전쟁의 전말을 아는 관객이라면 그녀의 걱정 또는 기대가 적중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히랍군은 트로이아 함락 과정에서 여사제 겁탈 사건 때문에 아테네 여신의 노여움을 사고 풍랑을 만난다. 합창단이 전쟁의 원인으로 돌아가 헬레네의 가출 사건과 긴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한을 노래하는 사이 아가멤논의 전령이 도착하여 트로이아 함락을 전한다. 간밤에 봉화가 왔는데 다음날 바로 전령이 도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히랍 비극에서는 보통 하루 안에 모든 사건이 완결되기에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영화는 90분 정도의 얘기를 마친다. 영화적 압축을 위해서는 조명이나 분장, 자막 등이 사용되지만 그런 장치가 없었던 옛 비극에서는 모든 것을 관객의 상상력과 관용에 의지한다. 트로이아 상황을 묻는 합창단의 전령이 전하는 그림은 뜻밖이다. 일리아스에서 그려진 영웅들의 멋진 전투는 간데없고 현실적 전쟁터의 일상이 전해진다. 여름은 쪄 죽을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춥다. 먹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형편없었을 것이다. 아가멤논이 등장한다. 합창단이 그를 반긴다. 오 트로이아의 정복자여. 아가멤논이 경과를 보고하고 현안 처리의 입장을 밝힌다. 거기에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나와 말을 한다. 아르고스의 시민들이여. 어떤가 이상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무 설명도 없는 희곡 작품을 읽으려면 이 대목에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이 10년 만에 왔다.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에게 달려가야 한다. 인사라도 해야 된다. 한데 여기서 여주인공은 남편을 향해서가 아니라 합창단을 향해 말한다. 자기 말이 맞지 않았냐고. 자기는 정숙하게 집을 지켰다고. 이런 이상한 태도에 대해 기술적 설명도 가능하다. 애당초 히라크에게는 배우가 한 명뿐이었다. 두 번째 배우를 도입한 사람은 아이스퀼로스다. 독자들은 아마 한 명의 배우로 어떻게 연극이 진행되는지 모를 것이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합창단장이 거의 배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 숫자가 늘어났을 때도 합창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배우와 대사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아이스퀼로스는 배우 숫자를 늘려놓고도 대체로 배우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한 배우가 먼저 합창단과 얘기하고 이어 다른 배우가 또 그렇게 하는 쪽을 선호했다. 여기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행동도 그런 경향과 같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곧 이어 부부 사이의 대화가 이어진다. 여기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첫 발언이 남편에게 향하지 않은 데는 까닭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장면이 유명한 카페 장면이다.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에게 강권하여 자줏빛 카펫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아가멤논은 사양하지만 뜻을 굽힌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마지막 논변으로 트로이아 왕 프리아무스라면 그냥 밟고 들어갔으리라고 말한다. 이 말에
왕은 그냥 논쟁을 포기하고 아내의 뜻에 따른다. 이 사건의 1차적 의미는 이제 합창단이 걱정하고 경고하던 오만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너무 부유해서 값비싼 직물을 발로 짓밟고 망가뜨리고도 괴이치 않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뭐 대단한 장면도 아니구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카펫의 색깔이다. 이 카펫은 피의 길이다. 핏빛 카펫을 밟고 들어간 왕은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빛은 간밤에 도착한 재앙의 불빛이고 이 길은 왕가를 태울 불의 길이다. 독자들은 앞으로 영화 작품 따위에서 자주빛 흉단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 역할과 상징을 잘 생각해보라. 대개는 전통에 기대어 의미 있게 사용한 장치일 것이다. 다음에는 카산드라의 대사가 나온다. 그녀의 역할은 3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객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일합 비극에서는 끔찍한 장면은 무대에 직접 올리지 않는다. 살인이나 자살 등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전령의 보고로 전달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전령의 보고가 없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예언녀의 입을 통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카산드라의 다른 역할은 이제 곧 일어날 살인사건을 단순 치정극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 살인은 그냥 바람난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다. 물론 맨 처음 파수꾼의 발언을 들으면 곧 있을 살인의 핵심이 애정 문제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합창단의 노래를 듣다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아가멤논은 전쟁을 위해 딸을 죽였다. 그 행위는 인간의 분노, 신들의 분노도 불러왔다. 아가멤논이 딸을 바친 것은 아르테미스의 노여움 때문이었다. 신의 분노 때문에 드린 희생이 다시 신들의 분노를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히라빈들이 보기에 문제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독자의 짜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설명을 하겠다. 사실은 트로이아 전쟁 자체가 손님을 보호하는 제우스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의 집에 와서 접대를 받다가 주인이 외조부상을 당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주인의 부인 헬레네를 데리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일합의 풍습에서 한 번 서로 접대를 주고받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 두 사람은 손님 주인 관계가 된다. 제노스가 된다. 그 후에 상대에게 해를 끼치면 손님을 보호하는 제니오스, 제우스의 징벌을 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메넬라우스가 군대를 모아 파리스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제우스의 뜻을 따른 일이다. 한데 제우스가 그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고 보여준 전조가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산 것이다. 새끼 배 어미 토끼를 독수리가 잡아먹는 전조였다. 전쟁이 9년 끌다가 10년째 트로이가 함락되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짐승들의 여주인 아르테미스가 노한 것이다. 한 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보인 전조가 다른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인간이 죄갚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그 죄갚음, 즉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으로 바친 일이 다시 다른 신들의 노여움을 산 것이다. 신들의 뜻은 인간으로 알기 어렵다. 더구나 긴 전쟁은 백성들의 희생을 낳고 그래서 원한을 샀다. 그러니 이제 벌어진 아가멤논 사례는 수없이 얽힌 원인들에 의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이 집안에는 동족 사례의 원한이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 마지막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 예언녀의 역할이다. 그녀는 아직 집안에 떠돌고 있는 피냄새를 느끼고 살해된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
이 환각에 의해 아가멤논의 죽음이 지닌 다른 의미가 더 드러났다. 이제 일어날 살인은 옛 살인에 대한 죄갚음인 것이다. 그녀의 발언은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외침으로, 조금 지나서는 노래로, 마지막에는 일상어법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명확한 전달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아가멤논의 죽음도 확실한 것으로 발전해 간다.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예언녀지만 카산드라는 쉽게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다. 다가서고 멈추고 다가서다 멈추기를 몇 번, 그녀는 결국 자기 죽음을 복수해줄 자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죽는다. 카산드라의 역할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여기 와서 죽는 것이다. 그녀는 말하자면 간밤에 불의 형태로 전달된 저주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재현된 것이다. 두 왕가를 이어주는 저주는 물리적인 불길에 의해서뿐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직접 아가멤논 곁에 배를 타고 와 이렇게 왕가의 중심부에 도착한 것이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카산드라의 역할은 아직 하나 더 남았다. 바로 다음 세대의 아폴론의 복수를 불러오는 일이다. 죽으러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앞장단에 자기가 아폴론의 애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하고 예언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녀는 자신의 예언자 복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을 던지고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서 비명이 들리고 앞장단은 이 일에 개입하지 말지 망설인다. 결국 그들은 아는 것보다는 바라는 것에 따라 아무 일도 아닐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 그 사이 아가멤논과 카산드라가 죽는다. 원래 합창단은 중심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합창단은 힘없는 노인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곤란한 여인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합창단이 조언으로서 사건의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다음 작품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 모든 사건은 끝났다.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나온다. 독자들이 가진 텍스트에는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시신들이 보인다고 되어 있겠지만 어쩌면 여기서 작은 이동 무대를 이용하여 시신들을 밖으로 끌어내 보였을 수도 있다. 히랍극에서는 끔찍한 장면들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자신이 남편에게 그물을 씌우고 3번이나 쳐서 죽였다고 자랑한다. 아가멤논은 보통 목욕 중에 그물 비슷한 천으로 쌓여 도끼, 칼에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그 천을 들고 나와 대중에게 보여준다. 앞으로 한 번 더 재현될 장면이다. 그 그물은 음모의 그물이고 트로이아에 드리웠던 것과 같은 운명의 그물이다. 합창단은 그녀를 독사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기를 여자 취급하지 말라면서 살인의 이유를 댄다. 딸 이피게나이아의 죽음, 아가멤논의 바람기 등. 그러다가 마침내 무서운 말이 나온다. 자기는 집안에 떠돌던 복수의 악령이 아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대화 마지막에 그녀는 이제 그만 복수의 악순환이 그치기를 소망한다. 먼 땅으로 피신해 가 있던 오레스테스가 성인이 되어 돌아온다. 아버지의 무덤에 머리카락을 바치다. 여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몸을 숨긴다. 무리를 이끄는 이는 오레스테스의 누이 엘렉트라다. 그녀는 아버지 무덤에 제물을 바치며 오라비가 오기를 기원하다가 거기에 놓인 머리카락과 그 앞에 발자국을 발견한다. 그녀는 자기 것과 같은 그 머리카락이 자기 오라비의 것이라 확신한다. 발자국에 자기 발을 대어보면 들어맞는다. 그때 오레스테스가 나와서 자기 신분을 밝힌다. 그는 자기가 고국을 떠났을 때 그녀가 입혀보냈던 짐승무늬 옷을 꺼내 보인다. 엘렉트라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기뻐한다.
이 장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 단순한 구성을 벗어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뽑았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를 보여준다. 바로 알아보기, 아나그노리시스 장면이다. 아나노리시스 장면이다. 이 장면은 이후에도 변형되면서 다른 작가들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아보기와 함께 분위기 반전, 페리페테이아가 일어나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면도 그 이전까지의 슬프던 분위기가 반전되게 한다. 한데 머리카락과 발자국으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다니 이게 가능한가? 머리카락은 넘어가자. 발자국은 대체 뭔가? 물론 이 집안 사람들의 발 모양이 특이할 수는 있다. 히랍의 손발로 어떤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는 전통이 있긴 하다. 하지만 정상적 상황이라면 신발을 신고 있을 터이니 그 특이한 발의 모양이 흙 위에 남을 길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작가가 이렇게 무리한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렉트라가 오라비의 귀향을 기원한 다음에 곧바로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것을 밟아갔다는 점이다. 그녀는 젖줄을 하나씩 밟으며 따라간다. 무덤 뒤까지 이어진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마주친다. 돌아오기를 기원했던 오라비다. 이것이 발자국 밟기의 효과이다. 이제 두 사람은 저승의 신들과 죽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빈다. 이 작품은 히랍 비극 중에서도 어두운 작품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장면이다. 남매와 합창단은 무덤 앞에서 아가멤논의 원혼을 부른다. 의식이 끝나자 오레스테스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 엘렉트라가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악몽을 소개한다. 그녀는 뱀아기를 낳고 그것에게 젖을 물렸다가 가슴을 물어뜯기는 꿈을 꾸었다. 젖에 핏덩이가 섞여 쏟아지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그녀는 그 악몽을 저승의 남편이 보낸 것으로 생각해서 원혼을 달래기 위해 무덤에 제물을 보냈다. 이야기를 들은 오레스테스는 그 꿈이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가 그 꿈속의 뱀이 되겠노라고 선언한다. 작품의 중심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충고했었는데 이 작품의 중심은 바로 오레스테스가 꿈속의 뱀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장면이다. 아가멤논의 원혼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오레스테스가 그 원혼의 역할을 대행할 것이다. 오레스테스는 인물을 향해 떠나기 전에 자기가 행할 바를 미리 그려본다. 상대가 아버지를 죽일 때 계략을 썼으므로 이 복수에도 계략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나그네 행세를 하며 아이기스토스를 찾아갈 것이다. 문지기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이기스토스가 다가와 신분을 묻는 질문을 할 때 자신이 그를 죽이리라는 것이다. 이 예상 속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집에 돌아온 아가멤논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없는 것, 말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없는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다. 아들은 어머니와 대면하는 사태를 최대한 늦춘다. 유모는 왜 오레스테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가? 이제 작품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 작품은 앞의 부분은 거의 한 덩어리인 무덤 앞에서 벌어진 정적인 장면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동적인 장면들로 되어 있다. 뒷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4개의 장면이다. 양 끝에는 오레스테스와 어머니의 만남이 있다. 그 사이에는 유모와 아이기스토스가 가고 오는 장면이 끼어 있다. 그들 일행은 왕궁을 찾아간다. 오레스테스는 친구 필라테스와 함께 문을 두드린다. 오레스테스는 되도록 남자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나온다. 모친 사례의 문제를 주인공은 뒤로 미루고 싶어 하지만
시인의 뜻은 다르다. 그는 주인공을 그게 가능한 첫 장면의 어머니와 대면케 한다.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바로 죽이는 것으로 꾸미지는 않았다. 다른 난리를 남겨두고 어머니부터 죽였다가는 어머니를 죽였다는 끔찍한 사태에 대해 반추하고 회한에 잠길 시간 여유가 없게 된다. 모친 살해의 충격을 크게 하려면 다른 과제가 끝날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오레스테스는 당황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한다. 자기가 오레스테스의 죽음을 전하러 온 것으로 가정한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개탄하고 아들에게 품었던 희망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면서 이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인다. 근데 여기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표현한 슬픔은 남들 앞에서 꾸며낸 거짓된 감정일까? 물론 잠시 후에 등장하는 유머는 그녀가 속으로는 웃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들 잃은 어머니의 감정이 그다지 거짓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 아마 그녀는 아들이 자기를 위협하지만 않으면 잘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곧 늙은 유모가 궁 밖으로 나온다. 아이기스토스를 불러오기 위해서다. 그녀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속으로 아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기가 오레스테스를 기르면서 고생했던 것을 회고한다. 이 유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곧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죽여야 하는 비극사상 가장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한 비장한 인물을 두고 어린 시절을 들먹이는 이유는 뭔가? 우선 히랍 비극에는 우스운 인물이 등장한다. 아가멤논에도 등장한 전령도 광대 역할이었다. 이런 인물은 숨 돌릴 여지를 준다. 비극에도 희극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희극과 비극의 거리는 이후에 벌어지다가 에우리피데스에서 다시 가까워진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이 회고는 숨 돌리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숨기고 있다. 이것은 오레스테스가 뱀아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장치인 것이다. 아가멤논이 죽기 전에 대영웅의 자리에서 보통 인간의 지위로 내려와야 했듯이 오레스테스도 어머니의 꿈속의 뱀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기가 되어야 한다. 합창단은 유머를 부추긴다. 아이기스토스에게 가서 오이병 없이 오라고 전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창단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예외적인 개입이다. 아마도 트로이아에서 끌려온 것으로 보이는 이 여인들은 일종의 원령일지도 모른다. 유모가 아이기스토스를 부르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합창단은 신들의 도움을 청하고 오레스테스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제 아이기스토스가 도착한다. 오레스테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대한 그의 입장 역시 그다지 반갑지 않다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 위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가멤논에 등장했을 때의 야비함에 비하여 이 두 번째 작품의 아이기스토스는 점잖게 그려졌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겨우 4행 안에 제한되어 있다. 그의 관심사는 그 소식이 확실한지를 아는 것이다. 의구심을 품은 채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곧 살해된다. 그는 이 작품에서 별 의미 있는 인물이 아니다. 아인 하나가 달려나와 그의 죽음을 확인한다. 아이는 다른 건물에 있는 것으로 설정된 듯한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부른다. 죽은 자들이 산자를 죽이고 있다 라고 말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이는 사례는 비극에 드물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이다. 그렇다 오레스테스는 이중으로 죽은 자이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면서 죽은 아버지의 대역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첫 반응은 저항의 각오다. 그녀는 도끼를 찾는다. 잠시나마 그녀는 남편을 죽이던 그 옛적의 여걸로 돌아간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제압된다. 어머니가 아들 앞에 가슴을 드러낸다. 젖먹였던 그 가슴을 보아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 순간 오레스테스는 약해진다.
여기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제까지 900행에 이르도록 한마디 대사도 하지 않던 필라테스가 입을 연 것이다. 어머니를 죽이라던 신탁을 기억하라고, 신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 세 줄의 대사를 위해 이 인물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카산드라가 갑자기 입을 여는 걸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극 중간에 등장한 인물이다. 반면 필라테스는 첫 장면부터 있었다. 그런 인물이 이제까지 한마디 안 했으므로 관객들은 대사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전체의 90% 가까이 진행된 시점에 말을 한 것이다. 사실 어머니를 죽인다는 과제는 누구라도 정면으로 대하기 힘들다. 오레스테스는 복수를 맹세하면서도 어머니라는 표현은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그는 흔들린다. 그 순간 신이 개입한다. 아폴론의 빙이 된 듯 갑자기 입을 연 동료를 통해서이다.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가슴을 드러낸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이 행동은 그녀의 악몽을 현실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아들은 꿈속의 뱀아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유모는 그를 아기로 만들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젖가슴을 내밀었다. 이제 거기에 독리를 박으면 꿈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끔찍한 사건은 항상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비극의 관례에 따라 오레스테스의 모친 사례는 집 안에서 일어난다. 합창단이 앞날을 걱정하는 사이 오레스테스는 문을 열어 두 시신을 내보이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쓰인 천을 대중 앞에 들어 보인다. 목욕 중인 아가멤논을 덮쳤던 이 천은 이 집안에 덮인 재앙을 상징하는 그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에게 뱀으로 머리를 두른 복수의 여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합창단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합창단은 오레스테스를 망아지로 비유하며 그가 주로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느낀다. 그는 달려나간다. 아폴론의 도움을 구하러 델포이를 향해. 이 작품은 아가멤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서 우리는 한 남자 아가멤논이 집에 오고 곧 그 남자와 한 여자 카산드라가 죽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작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남자 오레스테스의 귀향이 이루어지면서 한 남자 아이기스토스와 한 여자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죽게 되는 것을 본다. 모두 끝부분에 살해자는 큰 천을 들고 나와 자기 행위가 옳았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 반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피해 복수의 무한 반복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이 딸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그를 죽였다. 오레스테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어머니를 죽였다. 그러면 오레스테스는 어찌 되나? 이제까지의 진행을 볼 때 또 다른 복수가 뒤따를 것이다. 이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작품에 대한 기대가 발생한다. 글을 마치기 전에 배우의 역할 분담에 대해 생각해보자. 극 중간쯤에 엘렉트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엘렉트라 역할을 했던 배우는 무엇을 했을까? 그녀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오레스테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마도 에기스토스 역할 역시 같은 배우가 했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죽이는 모순은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같은 배우에 의해 연기된다는 모순과 동행하고 있다. 모친 살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 작품은 아폴론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 신 오레스테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리라고 말했다. 오레스테스는 이 신탁에 매여 어쩔 수 없이 모친 살해를 한다. 자신의 고뇌와 성격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학자들이 희락극은 성격극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인생은 그렇게 불합리하다는 것이 옛사람들의 생각이다. 마지막 작품을 보자. 여성주의 쪽 주장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죽인 오레스테스가 무죄 방면되는 내용의 이 작품이 여성의 권리를 짓밟고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리 얘기하자면 그런 주장은 잘못이다. 아니면 고의로 핵심을 무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옛 제도와 새 제도의 융화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떻게 상연되었는지 연출상의 문제가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간과 장소가 중간에 바뀐다는 점에서 특이하기도 하다. 작품의 전반부는 매우 움직임이 많고 빠르게 교체되는 여러 장면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재판과 설득의 장면으로 정적인 모습이다. 여사자는 왜 델포이의 역사를 읊어대는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고국을 떠난 오레스테스는 세 번째 작품이 시작되는 시점에 델포이에 있다. 첫 장면은 평화스럽다. 여사제가 나와서 이전에 그 성지를 지배했던 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아침 기도를 드린다. 처음 그곳에 있었던 신은 가이아고 다음은 테미스, 다음은 데지의 딸 포이베다. 이렇게 세 여신이 차례로 물려가며 지배하던 성지는 4대째의 남신인 아폴론에게 주어진다. 포이베가 아폴론의 생일 선물로 그곳을 준 것이다. 여사제는 다른 신들에게도 기원을 드리는데 그 중에는 주변 동굴과 샘의 요정들이 포함된다. 기도의 의미는 뭔가? 이랍 지역의 종교체계가 원래는 여신 중심이었다가 인도 유럽적의 도착과 더불어 남신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여성주의 쪽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평화로운 계승이다. 물론 폭력적인 다른 판본도 있다. 아폴론이 피톤이라는 뱀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 작품에서 그 판본을 따르지 않았다. 작가가 일부러 폭력을 숨기려고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언급되지 않는 신화 내용은 작품 해석에 끌어들이지 않겠다. 옛 여신이 새 시대의 남신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하지만 이 여사제는 오래된 자연의 신들에게도 기도를 드린다. 이 장면은 작품 마지막에 이루어질 조화와 타협을 보여주고 있다. 아폴론이 옛 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불러 기도하고 성소로 들어간 여사제는 곧 네 발로 기어서 나온다. 신전 안에 끔찍한 존재들이 있어서다. 한 청년이 피 묻은 칼을 들고 탄원하는 자세로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복수의 여신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검은 피부에 역겨운 숨결을 내뿜으며 눈에서는 역겨운 액체를 흘리고 있다. 여사제는 아폴론께 이 일을 맡아달라며 무대를 떠나버린다. 그러자 신전 문이 열리고 그 내부가 보인다. 아마 오레스테스를 에워싼 복수의 여신들을 싣고서 작은 이동 무대가 바깥으로 나왔을 것이다. 아이스킬로스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지금 이 작품에 나온 복수의 여신들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기절했다는 말이 있다. 복수의 여신 합창단은 오레스테스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다. 이들이 나가면서 무대와 오케스트라가 모두 비어버린다. 잠시 후 배우와 합창단이 다시 등장하면 이들은 다른 장소 아테나이에 와 있다. 장소 변화가 있는 특이한 극이다. 잠깐 사이에 일꾼들이 나와서 무대에 변화를 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은 배경을 놓고 다른 장소로 생각해 주기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시간도 흐른 것으로 상정된다. 오레스테스는 여신상을 껴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정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청한다. 거기에 복수의 여신들이 도착한다. 66행이나 되는 노래를 부른다. 죄를 벌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몫이다.
하지만 이들도 여신상의 성스러움을 나눠 가진 젊은이에게 손대지 못한다. 도망자는 달아날 수 없고 추적자는 목표를 앞에 두고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는 이 3부작이 제기한 문제가 이전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거기에 아테네가 등장하여 합창단이 누구인지 묻는다. 여신들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이웃을 모욕하는 것은 정의와 거리가 멀고 법도에 어긋나오. 그러고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자 한다. 여신들은 오레스테스에게 맹세를 시켜서 그를 정죄하려 하지만 아테네는 옛 방식인 맹세의 효력을 부인한다. 그러자 복수의 여신들은 아테네에게 재판을 맡긴다. 아테네의 태도는 어떠한가? 품위 있고 공정하다. 남성의 신대표인 아폴론과 비교된다. 여성을 공격하려는 작품이 여성신을 이렇게 그렸겠는가? 아폴론의 재판 변론은 어떠한가?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행동이 아폴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아폴론을 증인으로 부른다. 아테네 여신은 양쪽의 원한을 사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혼자 심판할 수 없다며 시민들 중 유능한 자들을 뽑아오겠다고 나간다. 그 사이 합창단은 정의를 지키는 데 두려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노래한다. 아폴론과 배주먼들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오레스테스가 스스로 변호하지만 아폴론이 변호한다. 그는 자신이 항상 제우스의 뜻에 따라 예언한다고 주장하며 선서조차 제우스보다 강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이 말은 조금 전 아테네가 배주먼들에게 선서를 시킨 것을 암시한 것이다. 무조건 자기 편을 들라는 것이다. 그는 도중에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시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이 역시 비난을 사고 있다. 그의 말도 험하다. 합창단의 반박에 대꾸할 수 없게 되자 거의 욕설을 퍼붓는다. 괴물들이여. 그러면서 아테나의 시민들을 매수하려 한다. 이번 재판이 잘 끝나면 아테나에 큰 축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아테네 여신은 그 말을 무시하고 표결을 시킨다. 그녀는 이 재판정이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이고 여기서 외경심과 두려움이 정의를 지키게 되리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심원이 모두 몇 명인가이다. 이 문제는 아테네 여신이 어느 정도까지 표결에 개입했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여신은 자신이 오레스테스를 위해 투표하겠다면서 곧바로 가부동수라도 무죄라고 선언하고 항아리에 돌을 쏟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가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가부동수면 무죄라는 선언이 그 투표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학자들은 작가가 그 답을 교묘한 장치로서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여기가 바로 째째하고 시시콜콜한 콩알 헤아리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투표가 시작되자 합창단장과 아폴로는 번갈아가며 자기에게 투표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한마디씩 한다. 합창단장 한 번, 아폴론 한 번, 다시 합창단장 한 번, 그렇게 10번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합창단장이 사명으로 된 발언을 하고 아테네의 가부동수 발언이 이어진다. 11번째 합창단장은 이렇게 말한다. 젊은 그대가 노파인 나를 짓밟으니 나는 재판의 결과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도시에 화를 낼 것인지 결정을 유보한 채.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발언은 모두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발언이 삼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인가? 우리는 작가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학자들은 매번 발언이 있을 때마다 그 발언자 쪽에 한 표씩이 던져진다고 해석한다. 발언이 이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첫 행이 앞으로 나아가서 또 조약돌을 넣고 둘째 행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결은 팽팽하다. 이쪽이 한 표, 저쪽이 한 표, 다시 이쪽이 한 표, 저쪽이 한 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창단장이 발언하기 전까지 득점은 5대5다. 거기에 합창단장이 마지막 발언을 하는 사이에 6대5가 된다. 그런데 그녀의 발언은 사명이므로 투표자가 나가서 투표하고 들어오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 마지막 한 행 동안 아테네 여신이 앞에 나가 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테네가 자기도 투표하겠다고 하면서 가부동수면 무죄라고 발언한 것은 실제로 투표도 해서 6대6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경우 어떻게 할지 유권 해석까지 한다는 게 된다. 그러니 배심원은 모두 11명이었고 투표 결과는 아테네는 빼고 인간 투표자들만 계산하면 사실은 복수의 여신들이 이긴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무죄로 방면된 오레스테스는 아테네에게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아르고스가 아테나이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길을 떠난다. 핵심은 재판 제도의 성립이다. 이제 패배한 복수의 여신들은 화가 난다. 아테나의 땅을 볼모로 만들겠다고 한다. 아테네 여신들은 그들을 달랜다. 그들이 패한 것이 아니라고. 또 앞으로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특별한 성소를 마련해주고 시민들이 큰 명예를 바칠 것이라고. 여신들은 처음엔 상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테네 여신의 설득에 그들은 감정 가득한 노래로 답한다. 이들의 노래는 같은 가사로 재차 반복되는데 이러한 반복은 그들의 고집과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이른 그들의 처지를 보여준다. 위협을 뱉어내던 여신들도 거듭되는 아테네 여신의 권고에 누그러진다. 아테네 여신의 설득은 현명하다. 그게 마지막은 온 시민이 횃불을 들고 새로 모시게 된 여신들을 성소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테네가 옛 여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닐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아버지 딸로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해 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복수의 여신들이 주장하는 옛날식 정의라는 것도 건설적인 건 아니다. 그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지녔다. 3부작을 이루는 앞의 두 작품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 복수는 중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이 도입돼야 한다. 그런 중요한 제도가 도입되려면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죽여야만 하는 오레스테스 같은 극단적 상황에 처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의 결행에 신들의 신탁과 명령이 개입되어야 하고 신들 사이의 대립도 있어야 한다. 그가 유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야 한다. 그래서 가부동수가 나온 것이다. 그래도 여성 비하라고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인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 복수를 끊는 것이다. 오리스테이아 3부작은 인류 역사에서 사고가 비약하는 순간을 재현한 것이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기원전 458년에 상연되어 아이스킬로스에게 1등상을 주었다. 극장에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상연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이 작품이 1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9세기 영국 시인 스윈버는 이 작품들이 히랍 비극 중 최고일 것이라 했고 나도 혹시 이 작품들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독자들은 오디푸스 왕이나 안티고네가 생각날 것이다. 나도 소포클레스를 좋아한다. 하지만 세 작품이 한데 묶여 짜인 데서 오는 묵직한 중량감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예기치 못한 인물들의 예상을 넘어선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는 솜씨 때문에 이 작품이 훌륭하다고 본다.